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규리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오늘도 경제, 정치, 사회, 국제 등 다양한 소식 준비해봤으니까요.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네, 제 옆에는 김서영 아나운서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서영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밤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드릴 소식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5웨이 트렌드, 국내 트렌드 5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수입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로비 의혹을 받으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이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15일 전재수 의원실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특검 조사에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전재수 전 장관에게 현금과 고가 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현재 전재수 의원은 장관직을 내려놓은 상태인데요. 지난 11일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고요.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도 고향에서 벌초를 했다며 반박했고요. 네,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고 바로 다음 날이죠. 12일 날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이제 3일 만에 바로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금품 전달 시점이 2018년이라면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 수사가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네,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금품을 줄 수는 없다며 특검 조사 당시와는 다른 발언을 하면서 진술의 신빙성 논란이 일었고 경찰 수사가 다소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통일교 로비 의혹에 전 장관만 이제 연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요? 네, 현재까지는 전 의원 외에 임종선 전 민주당 의원, 김교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렇게 3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요.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과 수사보고서에 등장하는 정치인 이름만 최소 2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무려 26명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발성 금품 전달이 아니라 조직적 로비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짙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바로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4위 켜도 보시죠. 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입니다. 두 나라의 교전이 다시 격화되면서 동남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서 다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7일 오후 태국 시사켓주와 캄보디아 프레아 비어주 접경 지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부터였는데요. 양국은 서로가 먼저 발포했다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 벌써 3번째 발생한 국경 충돌이죠.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망자도 발생해 국가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로 태국에서는 군인 9명과 민간인 3명이 숨지고 120명이 넘게 다쳤고요. 캄보디아에서도 민간인 11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 태국은 통행 금지령을, 캄보디아는 국경 봉쇄 조치를 내리면서 군사적 긴장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태국과 이제 캄보디아 이런 교전이 우리나라 정세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K-뷰티 또 컬처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또 이제 태국이니까요. 특히 태국은 아세안 물류 유통의 중심지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 태국 캄보디아 무력 충돌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과도 맞닿아 있는 이슈인데요. 최근 K푸드와 K뷰티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태국을 거점 삼아 동남아 진출을 본격화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 진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트렌드 상위권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죠. 트루스 소셜에 지난 10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총리와 내가 통화를 한 뒤 두 나라가 교전을 중단하고 휴전 협정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에도 이 충돌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국 정부는 휴전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캄보디아가 먼저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캄보디아 정부 역시 태국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결국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현장에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두 나라의 갈등이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0년대 초 국경선 확정 과정에서 남은 분쟁 지역을 두고 100년 넘게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7월에도 대규모 충돌이 있었고 이후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협정이 체결됐지만 근본적인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CNN 등 외신은 갈등의 원인을 건드리지 않은 휴전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국과 캄보디아가 오랜 영유권 갈등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휴전 선언만을 이번에 한다고 해서 문제가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사적 대응을 넘는 외교적 신뢰 회복이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기회도 보겠습니다. 네, 배우 변요한 씨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요. 가수 티파니 씨와 변요한 씨의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네, 변요한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를 업로드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좋은 분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 소식을 팬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었다고 티파니 씨와의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네, 티파니 씨 역시 같은 날 SNS를 통해 현재 좋은 마음으로 한 분과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세상을 긍정적이고 희망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저에게 안정을 주는 사람이라고 직접 쓴 손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애틋한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은 지난해였죠.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였던 삼식이 삼촌에 함께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어왔다고 전해졌고요. 또 작품 속에서 호흡이 현실에서도 연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참 로맨틱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팬들 사이에선 연초부터 이 열애설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해외 팬이 올린 게시글을 통해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나 커플 모자, 같은 디자인의 반지 등의 착용 장면이 포착되면서 관심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공식 석상에서도 비슷한 반지를 착용한 모습이 여러 차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번 열애 인정 소식에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SNS에서는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 사랑이 넘쳐 보인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또 배우 정경호 씨와 장기 연애를 해오고 있는 같은 소녀시대 멤버 수영 씨와 티파니 씨 둘 중 누가 먼저 결혼 소식을 전할지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티파니와 변요한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셀럽이니까요. 앞으로 행보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김지미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큰 별, 원로 배우 김지미 씨가 이제 별세 소식이 들려오면서 영화계 안팎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 김지미 선생님은 지난 7일 미국 LA에서 향년 85세의 나이로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서울 충무로 서울영화센터에는 추모 공간도 마련되어 동료 배우와 영화인들의 발길이 이어졌고요.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애도 메시지도 함께 놓였습니다. 네, 고 김지미 선생님은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한 뒤 토지, 길소뜸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1960에서 70년대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스타 배우로 활약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불리며 청룡 영화상, 백상 예술대상 등 주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차례 수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물론 대단하신 분이긴 하지만 굳이
선생님이란 말까지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김지민 씨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 산업을 지켜온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작사 지미필름을 설립해서 제작자로도 활동을 했고요. 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등을 맡으면서 한국 영화계 전반에 두루두루 관여를 하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해서 정부에서는 고 김지미 배우에게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는데요. 금관 문화훈장은 문화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입니다. 보관, 은관 문화훈장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로 받는 문화훈장이기도 합니다. 네, 불과 얼마 전에 별세한 고 이순재 배우에 이어 또 한 명의 원로 배우에게 금관 문화훈장이 추서되면서 작품으로 시대를 만들고 또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연결해온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많은 영화인들의 존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이어 들려오는 이제 원로 배우들의 부고 소식에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얼마나 한국 영화가 그만큼 치열하고 단단한 시간을 지내왔는지를 또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고 김지미 배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일본 지진이에요. 지난주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검색량이 5만 건이 넘는 키워드가 생겼습니다. 네, 이번 지진은 지난 8일 밤 11시 15분쯤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처음엔 규모 7.2로 발표했다가 정밀 분석을 거쳐 7.6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약 50km로 비교적 깊은 편이었는데요. 흔들림 자체는 상당히 강했던 지진이었습니다. 네, 실제 흔들림 강도를 보면 그 심각성이 느껴지실 텐데요. 아오모리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6강,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수준의 흔들림이 관측됐고요. 홋카이도와 이와테현 등 태평양 연안 지역까지 강한 진동이 전달됐습니다. 네, 지진 발생 직후에 아오모리와 이와테,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에는 곧바로 쓰나미 경보가 발령했고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방송화면에 대피 문구를 띄우며 아나운서가 거의 외치다시피 대피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실제로 관측된 쓰나미는 40에서 50cm 수준에 그쳤고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와 또 시설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네, 현지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되는데 그런데 이번 지진이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진이 계속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강진 이후 규모 6.9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주의 정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이 후발 지진주의라는 표현이 워낙에 생소하다 보니까요. 현지에서도 혼란이 컸는데요. SNS를 중심으로 중국이 일으킨 인공 지진이다 같은 괴소문이 퍼지자 일본 정부는 재난 정보는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 달라며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곧 일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키워드가 더 화제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아오모리와 홋카이도 지역은 겨울 설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연말 연초 일본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지진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진은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보이긴 만큼 정보와 대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큰 여진이나 치과 피해 없는 상황이 계속되도록 저희가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트렌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외국에서는 어떤 인물, 어떤 상황이 많이 검색됐을까요? 5위부터 보시죠. 네, 67, 67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트렌드에서도 10,000건 이상 검색돼서 화제가 됐던 키워드인데 지금 요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표현에 67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가요?
네, 67은 2025년 한 해 동안 10대와 알파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퍼진 온라인 밈입니다. 특정 의미는 없고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 대신 툭 던지듯 67이라고 말하는 식으로 쓰입니다. 틱톡 영상에서는 이 말과 함께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제스처까지 세트처럼 따라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쩔 TV 약간 이런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 시야? 잘 지냈어? 뭐,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도 질문에 그냥 답을 6, 7 한마디면 끝이 난다는 거죠.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어른들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그게 또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밈의 출발점은요, 미국 래퍼 스크릴라의 노래 다따 67이었는데요. 이 곡이 틱톡 배경음으로 쓰이면서 퍼졌고 이후 키가 6피트 7인치인 NBA 선수 라멜로 볼 관련 영상과 엮이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 사전 사이트 딕셔너리닷컴이 67을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면서부터였죠. 네, 정말 아무 의미도 없지만 올해의 단어까지 선정이 된 이 독특한 현상, 의미가 없어서 더 강력했던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앤디 딕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문제적 코미디어, 방탕한 코미디언으로 알려진 분인데요. 1990년대 인기 코미디쇼 뉴스 라디오를 통해서 얼굴을 알렸지만 이후에는 약물문제 그리고 정말 각종 사건, 사고로 TV에 많이 나오게 된 그런 스타입니다. 네, 이달 초 거리에서 앤디 딕이 건물 밖에 기대 쓰러져 있는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약물 과다 복용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LA 소방당국도 50대 남성의 약물 과다 복용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독제인 나르칸을 투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상을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코미디언 같지가 않고 정말 거리의 불황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정작 본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또 다시 화제고 논란이에요. 이럴 때 보통 조심스러운 입장이 나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앤디 딕은요, TMZ 인터뷰에서 100% 괜찮다, 난 살아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크랙을 즐기긴 하지만 재활원에 갈 생각은 없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는데요. 여기서 말한 크랙은 코카인을 가공해 만든 마약의 한 종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사 코카인을 하고도 너무 당찬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은 쭉 이어나가고 있다면서요? 네, 각종 논란 속에서도 앤디 딕은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이나 팟캐스트, 저예산 영화 등에 간간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추후 코미디 영화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요. 대중 모두 회복보다는 위험 신호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를 더 크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제 복귀는 상상도 못할 텐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계속해서 약물 복용을 할지 아니면 좋은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하이즈먼입니다. 미국 대학 미식 축구에서 별 중에 별을 뽑는 가장 오래 잘한 선수한테 주는 상을 하이즈먼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도 시상식이 열렸는데 그 결과가 꽤나 흥미롭죠? 네, 맞습니다. 2025년 하이즈먼 트로피의 주인공은 인디아나대 쿼터백 페르난도 멘도사입니다. 13일 뉴욕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호명됐고요. 멘도사는 학교 역사상 첫 하이즈먼 수상자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네, 인디애나대는 보통 우승 후보로 이렇게 언급되는 그런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상이 조금 더 의외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멘도사가 하이즈먼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멘도사는 올 시즌 인디애나대를 학교 역사상 최고 성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80년 만에 단독 우승이 가장 큰 성과였고요. 결승전에서는 경기 막판 축구장 3분의 1 정도 되는 30m가 넘는 거리로 결정적인 패스를 성공시키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미국 대학 미식축구에서 가장 강한 리그 중 하나인 빅텐에서 이런 장면을 만들었다는 점이 하이즈먼 수상의 결정적 이유로 꼽힙니다. 네, 말 그대로 멘도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딱 보여준 것 같습니다. 투표 결과도 꽤나 압도적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이즈먼 투표에서 1위 표를 600장 이상 받으면서 여유 있는 1위로 수상했습니다. 노트르담의 러닝백 제레마이아 러브, 벤더빌트의 디에고 파비아,
오하이오 주립의 줄리언 세이인까지 쟁쟁한 후보들을 제쳤고요. 결국 올해도 쿼터백이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네, 이쯤 되면 하이즈먼 상은 그냥 쿼터백이 무조건 가져간다 이런 공식이 조금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 흐름도 뭐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 하이즈번의 주인공도 루이지애나 주립대 쿼터백 제이든 데니얼스였는데요. 패싱과 러닝을 모두 갖춘 공격형 쿼터백이 하이즈번을 독식하는 흐름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네, 대학 복부를 마무리하는 가장 화려한 이름 하이즈먼 수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보시죠. 네, 브라운대학교, 미국의 명문대 중에 명문대인 브라운대학교에서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은 흔하게 벌어지지만 이 정도 명문대학교에서 벌어지는 건 조금 의외이긴 하거든요. 네, 지난 13일 오후 4시쯤에 한 남성이 브라운대 공과대학 강의실에 침입한 뒤 권총으로 40여 발을 난사하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기말고사가 진행 중이었고 주변에서는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와, 기말고사 기간에 갑자기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교는 즉시 경보를 발령했고요. 캠퍼스 전역에 건물 봉쇄와 대피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캠퍼스 전체가 통제되면서 학생들은 책상 아래에 숨거나 가까운 건물에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네, 평소라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될 캠퍼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죠. 근데 학생과 가족들의 충격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인명피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총격으로 브라운대 학부생 2명이 숨졌고요. 최소 9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타 대학생들과 또 인근 주민들도 포함돼 있었고요. 일부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네, 캠퍼스 안에서 그것도 이런 명문대에서 벌어졌다는 것에 이제 지역사회 충격이 클 것 같은데 혹시 용의자는 잡혔을까요? 아니요. 현재 총격범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 직후 한 명이 일시적으로 붙잡히긴 했지만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석방됐고요. 경찰이 파악한 것은 검은 옷을 입은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점과 30대일 가능성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신원과 범행 동기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배움의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 이런 총격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미국에서 200만 건 이상의 검색이 된 키워드 셰런 무어입니다. 미시간대 풋볼팀 감독으로 화려하게 올라섰던 인물인데요. 이번에는 성적이 아니라 성추문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셔런 무어는 작년부터 미시간대 울버린즈 풋볼팀을 이끌었던 감독입니다. 짐 하보 감독이 NFL로 떠난 뒤 정식 감독으로 승격됐고요. 임시 감독 시절에도 연승을 거두며 학교 안팎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하보의 후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가던 그런 감독이었는데 이번 성추문으로 순식간에 나락 이미지가 생겼어요. 네, 시작은 SNS 제보였습니다. 무어 감독이 같은 학교에서 일하던 여성 스태프와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이후 12월 초 해당 여성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안이 빠르게 확장됐습니다. 네, 아이가 무려 셋이나 있는 가장이 그리고 스타 스포츠 감독이 이제 내부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요. 학교로서는 뭐 그냥 개인 문제로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해임됐다고 들었어요. 네, 미시간대는 이를 학교 정책 위반으로 보고 무어 감독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해임 직후 무어 감독이 해당 여성의 집을 찾아가고 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가 더 커졌습니다. 아, 맞아요. 온라인에서는 무어 감독이 거기서 멈춰야 됐다라고 했는데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을 해버린 거죠. 결국에 이제 경찰 수사까지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로 무어는 스토킹과 주거침해 혐의로 체포됐고요. 이후 경찰이 정식 기소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들고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말까지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단순 스캔들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문제로 번진 상황입니다. 네, 한때는 차세대 명장으로 불렸던 감독이 이렇게 추락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적보다 더 중요한 책임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대학 스포츠계 전체에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감사합니다.